윤우명의 원숭이는 없다. 드디어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시간을 좀 드리고 진행하려고. 또한 랍스터, 사막, 원숭이. 그 작가들이 왜 그런 대상을 가져왔을까? 원숭이는 우리 시온을 거슬러 간다면 사실 사람과 좀 근접한 동물이라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이 작가는 가져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우리는 진작 약간 생각을 하시면서 추측을 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낭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줄거리로 갈게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서울 변두리 허름한 아파트 옆 공터에 사내 셋이 모였어요. 다 김씨예요. 김씨. 그리고 한 명은 퇴직금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김씨, 한 명은 배우 김씨, 한 명은 연출가 김씨예요. 근데 배우 김씨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월남 참전 용사고 다리에 파편, 무전병으로 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편이 있어요. 파편 있는 분이고, 이 분은 연출가. 아내가 일찍 들어온다는 이유로 원숭이 찾으러 가는데 빠져서 2명의 김씨가 원숭이를 찾으러 가죠. 아파트 소독이래요. 바퀴벌레 잡는 날. 예전에는 바퀴벌레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거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개인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집에서 다 나가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만큼 그 약을 뿌리니까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제시를 해줬고, 유유상종이라는 것. 이 유유상종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가 여기에는 커다란 흐름 2개가 흐르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88년도에요. 88년도 우리 올림픽이 있었고, 88년도에 우리는 아파트라는, 여기 아파트가 딱 등장하고 있지만 70년대부터 우리에게는 아파트가 등장했어요. 강남 개발하면서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강남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파트는 중산 계층을 상징하는 거로 대두돼요. 아파트의 삶이 지금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50년? 지금 우리 2019년을 본다면 50년 된 거예요. 맞죠? 30, 50. 이때 아파트가 서서히 강남 개발되면서 등장한 거고,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중산층 계층을 상징해 주는 거로 떠올라요. 그리고 88년도예요. 올림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또한 많은 환상을 갖다 주었어요. 어떤 현상? 중산층이 80%가 될 거야. 80%가 될 거야. 경제의 빈부격차가 줄어들 거야. 라는 환상이 있었지만 깨지게 되죠. 지금도 아파트는 우리에게 부의 가치, 또 부의 기준 되죠. 아파트 몇 채? 그 아파트가 얼마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 중산층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보유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죠. 지금도. 그런 아파트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괜히 아파트고 괜히 소도기를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그런 설정이 있다라는 것. 2가지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원숭이는 없다 하는지, 이 원숭이는 없다, 이 원숭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뭐가 없는 건지, 작가가 도대체 없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를 보여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중산층은 없다? 아니면 자유는 없다? 아니면 우리가 생명력을 갖고 살 수 있는 삶이 없다? 뭐든지 놓을 수가 있는데, 우선 큰 흐름 2개로 간다면, 전체 낭독해드렸기 때문에 흐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람은 어딜 가나 끼리끼리 모이기 마련이다. 이 대중사회에서 쏟아지는 또한 거기에 폐해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김씨 가는 거예요. 대중들의 인물을 표상하는 거죠. 그냥 김씨. 굳이 왜 성을 같이 하고 이름을 왜 뺐는지, 왜 익명을 했는지, 그것도 우리는 지금 대중이란 말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농촌 경제에 살고, 우리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집집마다 문 다 열어놓고 그냥 어머님들 밖에서 막 같이 응? 그 의자에 기다란 의자 앉아가지고 막 통나물 다듬고 누구네 집 학생 오면은 학생하고 얘기하고 누구네 집 가장이 돌아오면 그 가장한테 인사하고 우리는 그런 사회 구조에 살다가 아파트라는 응? 그렇게 개인적인 공간을 누구 이웃과 말할 필요가 없는 개인적 공간을 사는 이 삶을 이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응? 다 어머님들 앉아가지고 동네 얘기 떠들고 동네 사람 이야기 다 하는 그런 환경에 살다가 농촌은 더 심했겠죠. 도시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폐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최인호의 타인의 방. 남편이 이웃집들도 그 사람 존재를 모르고 나중에 아내조차도 그 사람을 가고 취급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렇게 존재가 상실해버리는 그렇게 존재 자체가 상실해버리는 그거를 말해주는 최인호의 타인의 방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거를 이 윤우명 작가는 여기에 또한 아까 김시하나가 참전용사였어. 그런 거는 막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딱 표출하지 않아요. 표출하지 않고 여러 흐름을 다 여기다가 함축해놨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하나를 포착해서 냈죠. 기출에서 자유. 시온의 생명력, 원숭이. 우리의 시온을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우리에 많이 닮은 원숭이를 가져온 이유는 그리고 거대한 회에 앉아있는 원숭이는 자유를 표상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서로의 얼굴에서 발견한 거는 흉한 원숭이였단 말이에요. 자유를 갖고 있지 않은 원숭이.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인식의 변화를 쓰는 게 우리 기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흐름을 포착해서 물론 주어진 작성 방법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의 작성 방법이 주어질 수 있고 보기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흐름을 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 최인호의 타인의 방과 연결해서 또 그 흐름을 봐야 되고 또한 박범신의 그 토끼와 잠수함 거기에 봤을 때 원숭이와 토끼의 존재가 거의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잠수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유신시대의 그 억압적인 정치 상태, 그게 정말 잠수함 비유하고 있는 것. 그렇게도 또 여기서 비유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흐름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 전부를 낭독해 드린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배경적인 걸 말씀드렸어요. 70, 80년대 배경. 70년대 많은 작품들이 도시개발으로 인하여 난송도 그렇고 여러 작품들이 개발 때문에 겪어야 되는 아픔들, 개발의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개발 때문에 집을 잃어가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아파트가 70년대 중산층에 들어오면서 또 있는 거 대중에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분들이었죠. 이 세 명은 낮에 먹고 산다는 문제처럼 심각한 것이 있을까만은 세 사람 모두 상대방의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없다. 지금 오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 다 하는 일이 없으니까. 변변한 직업이 없이 사는 세 명이었어요. 소외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리 대중, 중간계층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이 세 명에게는 뭐예요? 아내가 우유 배달을 하고 아내가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등처가라는 호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쓰리김이라고 본인들이 자칭을 하고 있고 그 내면에는 이 대중사회에서 느끼는 소외를 말하고 있는 표상이라는 거겠죠. 변변한 직업이 없어요. 단역배우, 연출가 하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냥 그 시대의 그냥 무리들 그 시대의 대중들의 소외된 대중을 말하는 그들이죠. 이 세 명이 배우 김영은 월남 참전용사로 다리 어딘가에 수류탄 파편이 자국이 있고 그는 원숭이 말이 나오자
베트남에서는 원숭이를 산채로 골을 꺼내 먹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윤우명은 베트남 전쟁의 그 참혹함, 아픔, 앞서 먹는 시간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를 달리 돌려서 이 원숭이가 진짜 이 원숭이인지 산채로 골을 꺼내 먹는다 이런 말들을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한 그 내면에는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대중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은 아무리 중간계층이 등장한더라도 먹고 살 수 없는 빈부의 격차를 말하는 것도 있고, 확대해 간다면. 그리고 나는 어릴 적 의붓 아버지와 함께 공마단 입구에서 어린 원숭이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다가갔다가 여기 잡히죠. 그러면서 혼쭐 났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느꼈던 게 뭐냐. 인간은 자신의 우호적인 태도가 상대방으로부터 배척당할 때 가장 절망하고 분노하는 거야. 그때 내가 그랬어. 이게 의미하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 임철우의 직선과 독가스에서 첫 대사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대사 제가 그때 써드렸. 맞아. 믿어보라니까요. 믿어보라고요? 그런 거, 믿을 수 없는 사회라는 거죠. 누굴 믿어요? 그는 내 칼을 당신한테 주고 난 다음에 그 당신한테 나를 믿으라고 그런 상황에 재현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외로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나누는 거 바라면 안 돼. 그거를 이 원숭이로 이 사람은 계속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누구를 믿고 말하겠어. 안 돼. 그런 건 또 말하고 있는 거. 윤우명 작가는 다른 작품도 그렇고 상당히 그 여러의 흐름을 막 읽어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작품과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상당히 그런 작품이라서. 두려움에 휩싸인 나의 눈에 기명이 원숭이로 보인다.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에는 왜 그게 두려움에 휩싸였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까지 연결해서 작성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왜 휩싸였는지, 기명이 왜 원숭이를 보이는지, 또 기명 역시 내가 또 원숭이를 변했다고 왜 놀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그렇게 작품이 진행이 되고, 우리 둘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쪼그라진 원숭이 얼굴들을 하고 그 거대한 원숭이 회에 있는 그런 자유를 상징하고 있는 원숭이가 아니라 그런 걸 꿈꾸고 있었는데 컴컴한 어둠 속을 허둥거리며 그토록 우리가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일상을 향하여 거의 사력을 다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라고 끝내죠. 이 Q와 A는 묻고 대답하는 이제 작가와 인터뷰한 거를 간략히 정리한 건데 작가 또한 설정을 해줬어요. 원래 제목은 원숭이는 없다인데 결말에서 원숭이가 된 서로를 보는 거, 서로 보잖아요. 이 묻는 사람의 물음이겠죠. 원숭이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답으로 작가가 제목과 주제에 바로 그 반어가 숨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문학 용어에서 반어를 봤어요. 아이러니를 봤단 말이에요. 상황적 아이러니, 명령 아이러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말의 아이러니가 있었는데 숨어있다. 상황적 아이러니. 사실 원숭이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들이 찾고자 하는 원숭이는 이 쪼그라진 원숭이가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인 원숭이가 아니라 거대한 회에 자유를 뿜어내고 있는 시원의 원숭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원숭이, 그런 원숭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를 본 거는 아닌 거죠. 원숭이 본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어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 봤다고 했는데 왜 제목은 원숭이는 없냐? 그걸 물어본 거겠죠. 퀘스천으로. 그렇지만 결국은 원숭이는 없었으니까 하고 작가가 답변한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 쪼그라든 원숭이를 기대한 게 아니었으니까 원숭이는 없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유는 아직도 있지 않았다. 왜냐면 여러 가지의 원숭이에 가로치고 넣을 수가 있겠죠. 시험에 작성 방법을 무엇을 주냐, 보기를 무엇을 주냐 따라서. 그리고 작가가 또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이 뭔지 물어봤는데 윤우명은 물론 모든 작가가 사실 그대로 옮겨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체험을 가지고 넣는다라는 말을 여기 인터뷰에서 좀 드러내고 있는데 안산에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안산이 아니라 이분 연세가 아까 말씀드린 46년생이니까 지금 시대로 따진다면 그때 안산하고 생각하시면 지금 안산하고 그때 안산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안산에는 갯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발되기 전이라서. 그래서 우리 갯벌로 가가지고 이 쪼그라진 원숭이들이 돼서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쵸? 그때 동네에 이 김씨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썼다고 해요. 안산 변두리를 자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작품을 한 배경에 얘기하고 있고 그때 모습을 작품의 배경에 그대로 사용했다. 배경에 그때의 갯벌이 있었던 거, 그다음에 뭐 공마단, 뭐 오일장,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생각했다. 배경으로. 그리고 해안에 철조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간첩 얘기가 우리 뉴스에서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그렇고 툭하면 간첩 얘기로 장식했어요. 모든 보도가 툭하면 간첩 얘기로 보도를 꽉 채웠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해안에 철조망도 실제로 있었다고 하고 간첩 얘기가 있었으니까 철조망이 있었다. 실제 그때 배경을 가져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분단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고 46년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10대에 한국전쟁 겪었을 거고 20대에 분단 상황의 아픔을 겪었을 거란 말. 46년생이니까. 그쵸? 66년도 됐을 때 20대에 자기 내면의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히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기출은 분단 상황에 대해 느껴지는 그거의 포커스에 맞게 시험이 나왔고 또 여기서 느끼는 공포는 자신이 또 이제 바꾸는 흐름을 작가가 딱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공포는 자신이 다른 공간으로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자기 존재의 위태로움. 근거가 없는 것. 내 존재가 이렇게 근거가 없는 거야? 하는 것들? 방금 아까 앞 설명드렸던 이 대중의 70, 80년대 대두됐던 대중의 내 존재 없는 것. 그거를 김씨 세명으로 들면서 변변찮은 직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 갑자기 체이노의 타인의 방처럼 그냥 존재가 확 사라져 버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공포. 또 흐름이 있다라는 작가가 이렇게 밝히고 있고 철조망은 남북 철조망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말이죠. 또 다른 보기 지문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데서 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 나에게 철조망이 어떤 건지. 사막을 건너는 법에서 철조망, 사막 같은 의미겠죠. 이 철조망, 나에게 살면서 자유를 막는 것. 내가 살면서 내 삶에 사막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좀 아무것도 나한테 의미로 다가지 않는 것. 그런 것 같이 단어를 찾을 때 가져와야 되는 거죠. 유신 독재의 숨막히는 현실을 견디는 인간 군상을 말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가의 말을 가지고 이제 다른 평론가들이 이제 정의를 내린 건데 인간 군상이에요. 이게 정말 세 명, 한 명은 전쟁을 겪은 박정희 정권 때 베트남 파병된 거였으니까 한 명 김씨는 파병된 참전 용사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또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딱딱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랍스터 먹는 시간에서는 박종철, 디중공업, 이라크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윤후명의 작품은 흐름을 좀 깊게 가서 다른 작품과 연결해서 가져오지 않는 이상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 자료를 좀 참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간 군상들, 생명과 존재니까 생명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원숭이를 대변하고 있고 박범신의 토끼와 잠수함에서는 토끼로 대변하고 있다는 거. 자본주의적 삶의 소외를 알레고리화한 거예요. 여기 또 알레고리화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설명을 드렸고 상당히 여긴 알레고리화가 더 사막을 건너는 것보다 더 심화된 거라서
수축해내오는, 수수께끼보다 더, 수수께끼처럼 수축해내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자본주의 교화 가치로부터 배제된 존립에 대해서 위협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분단 상황의 공포. 그다음에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존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거. 갑자기 가구같이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존립 자체가 아예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 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작품을 나중에 할 거예요. 80년대는 포갑과 현란한 소비, 우리 3S. 혹시 X로 시작하는 단어, 선생님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스크린, 섹스, 세 가지 맞아요. 이때 나온 말들이에요. 이중적인 통치술, 포갑, 정치 상태는 저항하는, 민주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포갑으로 막고, 또한 소비로 공존하는 특이한 시간대를 형성한 게 1980년대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통치술을 하죠. 경제적으로 보이는 거와 실제 정치 상황이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분단 문제가 있었고, 이 당시에 산업화 폐해 있었고, 농촌 공동체 해체가 있었고, 경제적 불균형이 있었어요. 정치적 상황은 군부 독재에 억압이 심했죠. 그래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거를 폭력적으로 방어하는 세력이 대립되는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 경제 상황으로는 대중 소비 사회가 도래했어요. 예전에 정말 갑자기 막 드라마 보면 막 양말 공장 막 들어오고 뭐 막 동네, 그냥 지금은 우리 도시에는 주거지에 공원이 있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집 있으면 공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집 있고 공장 있고, 이런 시대에 살면서 가내수공업도 있을 거고, 또한 그냥 이 삶 자체에 그냥 옆에 그냥 큰 공장이 드러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거기 찍어내는 상품들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면서의 그런 거에 또 좋은 거와 단점이 있겠죠. 허황, 뭔가 막 생산되는 거에 허황과 거기에 또 내면적으로 있는 단점이 있는 이성 같은 것들. 그래서 타인의 방, 여기 아파트가 주어지는 것. 점점 이웃도 나를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아내마저도 나를 못 알아봐서 가구 취급해서 버려버리는 것이 나오는 것. 타인의 방. 그런 것처럼 대중 소비 사회 비판 소설이 이 시대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파트가 중산층 상징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원숭이는 없다 해서 아까 제가 가로치고 중산층은 없다. 거의 잘 사는 사람, 이걸 누리는 잘 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원숭이 없다. 그래서 거기를 또 가로쳐 놓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원숭이의 의미 체계를 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원숭이 의미 체계는 익명, 아까 김 3명, 익명의 군상들에 의해 돌아가는 대중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작품의 초반부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막 철조 막 나오고 막 소총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 그 포인트 잡아서 시험이 나왔던 거죠. 타인과 김 3명이야. 굳이 그 앞에 직업이 변변치 않다고 하면서도 배우 김씨, 연출가 김씨, 모 김씨 하는 거 굳이 인명의 삶, 타인과 구별되지 않는 인명의 삶이 될 미래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3명의 그렇게 김씨가 나온 거. 88년도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88년 올림픽 80%가 중산층 될 거라는 환상 신기루였죠. 인명의 대중사회 신기루였어요. 원숭이는 시원적인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숭이를 보는 건 꿈꾸었던 그 원숭이가 아니었고 결국은 원숭이가 없다라고 의미체계가 진행이 되죠.
반복적이고 획일화. 우리는 김명수의 하급반 교과서에도 획일화된 교육, 획일화. 이 말이 이 당시에 수식어로 등장하죠. 획일화라는 말. 이 대중사회가 갖고 있는 단점은 획일화라는 거. 인류의 시온을 상기시키는 태초의 인간은 없다. 그래서 원숭이 없다라고 작가는 그렇게 작품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다만 쪼그라진 공포를 느끼는 원숭이만 있었다. 그래서 그 원숭이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숭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반어적인 상황을 재현했다라는 것. 비루한 일상을 영위한 다시 그 획일화된 반복적인 삶으로 그냥 그 삶으로 가기 위해서 막 허둥거리며 나중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의 플롯은 여행의 플롯이에요. 자기 집에서 출발해서 돌고 다시 아주 허둥거리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여행의 플롯으로 진행을 해가요. 여행 끝에서 발견되는 건 여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성을 발견하고 내 그 무료하고 획일화된 삶에서의 여행은 불가능했구나. 그걸 발견하고 무료한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기에 인류의 기원이 원숭이를 찾는데 사내들은 결국 서로의 얼굴에서 환멸과 위협을 느끼죠. 결국 환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 불가능성이다 말하는 거고. 그래서 무료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허둥거리는 걸로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랍스터를 먹는 시간과 사막을 건너는 법하고 방금 봤던 원숭이는 없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적인 지문을 제가 문제를 조금 해가지고 부분 지문을 좀 더 읽어드리고 문제 형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세 가지 우리 지금 반영론적 관점에서 조금 확인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갔어요. 외지적 비평인 이 관점에서 봤는데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랍스터를 먹는 시간 부분 지문을 조금 더 많이 읽어드리고 여기 사막 건너는 법도 조금 더 읽어드리면서 여기는 전문을 낭송해 드렸기 때문에 치우쳐서 세 가지를 연결해서 좀 더 문제화 해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를 진행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